네, 여러분은 지금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4 두 번째 에피소드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 코너는 6.13 지방선거 전망대인데요. 자세한 코너에 대한 설명은 박경미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6.13 지방선거 전망대는요.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선거의 흐름과 민심을 살피는 그런 코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부하는 코너인데요. 오늘도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리얼미터의 권순정 조사 분석 실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원래 지금 광흥식 의원님께서 계셨어야 됐는데 지금 광흥식 의원님이 자리에 안 계세요. 좀 봤더니 그 상대방 다른 당 자유한국당의 대변인들끼리 설전이 붙어서 지금 그거를 방어하려고 지금 잠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스나이퍼로 지금 출동하러 스나이퍼 총을 메고 지금 나가셨습니다. 예. 그래서 아쉽지만 저희들끼리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4를 애청하시는 청취자 여러분한테 인사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리얼미터 조사분석 실장을 맡고 있는 권순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엄청 바쁘시죠?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거철이다 보니까 아주 본격 선거철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가까이 있다 보니까 방송 출연이 아주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요즘 같은 시즌과 선거에 대한 이슈가 없는 그런 비수기 출연 비율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무래도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정례 조사를 하기 때문에 방송은 꾸준히 있는 편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정시 평시가 없네요. 비수기가 없으신 거네요. 근데 제가 맡는 방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예, 고정 방송 외에는. 고정이 곡의 핵심 알짜 그거들만. 내용적인 알짜입니다. 네. 지난주에 지방선거 전망대에 박시영 부대표님 출연하셨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전혀 듣지 않은 새로운 정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지난주 지방선거 전망대에서 그 여러 가지로 박시영 부대표님이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네. 아마 몇 대 몇 그런 것도 얘기했나요?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안 들으셨다니까 제가 네. 새로운 질문처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어떻게 동향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유리한 형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수도권 셋, 충청권 넷, 강원, 호남 셋, 부산 1 해서 최소 12석 광역 기준입니다. 네, 광역 기준. 12개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국당 같은 경우는 TK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김부겸 장관이 대구에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나오실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분위기가요. 그리고 경북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후보가 상당히 약합니다. 경북이. 예, 그래서 대구 경북은 민주당이 힘들고 한국당이 조금 우세를 보이고 있고 울산도 제가 봤을 때는 그쪽에 진보 진영에 민주당을 포함해 진보 진영이 아마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현 김기현 울산 시장에 비해서 송 변호사가 조금 약하다. 그래서 울산도 한국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최소 3석. 경남하고 제주는 사실상 지금은 50-50가 아닌가 싶습니다. 까봐야지 않은. 경남도 김경수 의원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줄 형세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거 좀 나중에 늦게 출마 선언하더라도 그 별로 지장이 없을까요? 그런 거는 사실상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2대3 민주당 한국당 지금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인 지방선거 지형을 대략적으로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정확한 여론조사는 단연간의 경험,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텐데요. 그렇지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경험 부족한 그런 업체들도 있고 또 편파적인 여론조사 혹은 또 그렇죠. 다른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떴다방 스타일로 하는 여론조사가 등장을 해서 여론 왜곡하고 불신을 조장하는데요. 이런 좀 사이비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시나요? 정통파 실장님께서 한번 네. 평론을 해 주십시오. 정통파 말고 떴다방 같은 이런 아류 같은. 100% 동감을 하고요. 근데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뭐 4년 전에 6.4 지방선거라든지 네네. 그리고 2016년도에 4.13 총선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작년에 19대 대선에서 K리서치에서 무선을 한 수천가 됩니다. 무선 국번이. 근데 100개를 사용했다든지 최근에 신년 조사에서 무선 패널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생성한 것을 했다라든지 그런 식의 좀 거짓 조사가 있긴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고요.
하지만 저는 딴 측면을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인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네. 너무 많은 것을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다. 이것도 지적재산권이거든요. 여론조사 결과도. 네. 근데 사전에 다 모든 것을 여심위에 모든 정보를 사전 다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도 국가기관이 이러한 어떤 여론조사의 정보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간섭을 하지 않아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떳떳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입이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기관이 이러한 시장에 개입하는 부분들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그 통제의 필요성은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은 그 여론에 관련된 조사하는 부분을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변질시킬 수 있다. 뭐 이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지난주에 가장 핫한 뉴스였죠. 미투 운동이요. 그 리얼미터에서 미투 운동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봤는데요. 최근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고백을 시작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에 국민 절반 이상이 적극 지지를 하고 있다고요. 그걸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맞습니다. 오늘 나온 결과인데 월요일 날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하네. 예, 따끈따끈합니다. 그래서 지지한다가 74.8%가 나왔고요. 네. 반대한다가 13.1%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보면 보수층이라든지 60대 이상, 60대 이상도 전통적인 보수층이죠. 그렇죠. 그리고 야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모두에서도 지지한다는 그 여론이 우세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여야 그리고 뭐 진보 보수 그런 것들을 떠나서 모두가 전폭적으로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적 관심사가 돼서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의 그 입장을 조금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결하고 말고 할 단시간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그런 같아요. 부분도 네. 있고. 근데 저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너무 기쁘기는 하는데 보수층에서는 정말 좀 여기에 대해서 보수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워낙 사실 우리가 어떤 가부장제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저는 정말 오히려 좋네요. 조사를 하기 전에 네. 진보층에서 숫자가 지지하는 여론이 낮아지지 않을까 조금 예측을 해봤는데 왜냐하면은 네. 나도 피해자다라고 먼저 밝혔을 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2차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우려한 진보층에서 조금 지지하는 여론들이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역시나 90% 이상이 진보층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고 보수층에서도 절반 이상의 50% 이상이 지지한다는 여론을 나타냈습니다. 네. 네. 다른 통계로 조금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뭐 월요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뭐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지율이 처음으로 50%로 급락됐었다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그 뒤에 지난주와 비교해서 대통령 지지율에 변화가 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인가요? 네,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 이전에 네. 올해 들어와서 3주 동안 약 1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지난주에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60.8%였는데 지난주에는 63.5%가 나왔고요. 긍정평가입니다. 네. 부정평가는 34.6%에서 32.4%로.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패턴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구나. 네. 반등하는 추세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야당 측에서는 뭐 이런 게 뭐 국민의 마음이 뭐 이반됐다, 뭐 돌아서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보기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실장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순간적인 상황적인 측면이 더 강했고 다시 오히려 올림픽이라든지 네, 이런 네. 정책의 성과들이 나타나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의 정부, 새 정부가 이전 정부가 상당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기대 효과가 사실 있고 그리고 이전 정부가 너무 많이 못했잖아요. 그렇죠. 고래 깊으면 산이 높아 보인다고. 그게 네, 기저 효과라고 기저 효과. 하는데 예.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국정 수행을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가지고 일정한 플러스 알파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해 말까지 그러한 효과라는 측면이 되게 있었다. 근데 사실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최저임금 인상 부분이 사실상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그 이슈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됐습니다. 부작용, 뭐 후폭풍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가상화폐라든지 그리고 남북 단일팀 문제라든지 네. 국내적인 정책적인 어떤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결부가 되었는데 사실 기저효과라든지 기대효과도 빠지고 여러 가지 큰 이슈들이 같이 어떤 혼합되는 과정 속에서 빠지기는 빠지는데 과연 이렇게 많이 빠졌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쭉 훑어보니까 이렇게 한 2, 3주 동안 10%포인트 이상이 빠졌던 것이 네.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때 네.
그때 한 번밖에 없었어요.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논란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좀 언론들의 과도한 액션들, 과도한 프로파간다라고 할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과장이 되었고, 근데 요번에 이제 평창도 이제 인접해지고 사실 밀양 화재 참사에 대해서 지난주, 그러니까 2주 전이죠. 주말을 지나면서 사실상 너무 좀 심하다 정쟁화가. 근데 그러한 여론도 많이 퍼졌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반등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특히 이번에 그 세브란스 병원 화재의 경우는 초동 대처를 잘 해서 희생자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도 좀 긍정 요인으로 나중에 작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번에 지금 그렇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긍정평가 2.7%포인트 상승, 부정평가 2.2%포인트 하락 이랬는데요. 네. 보통은 긍정평가만 주목하고 부정평가는 외면하는 경향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죠. 긍정평가 못지 않게 부정평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또 뭘까요? 부정평가라는 것은 나를 반대하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따지자면 문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그들이 많이 늘어나는지, 어디에서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반대 세력들이 누구인지 그런 부분들 보기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사자의 입장에서는 긍정평가가 높아지면 부정평가가 떨어지고, 그리고 부정평가가 높아지면 긍정평가가 떨어지는 사실상 하나의 지표이기 때문에 그 하나로 봐도 사실상 반대 세력과 그리고 지지 세력들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시간이 없으시면 긍정평가로 해서 하나만 봐도 된다. 예. 한 그림 안에 어둠과 밝음이기 때문에. 네,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방금 의원님께서 지금 대통령님 국정 수행평가 말씀 주셨는데 당 지지도는 어떤가요? 지금 뭐 바른당이라고 통합신당이 지금 나가는 걸로 돼 있는데 통합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분석해 주시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2, 3주 동안 원래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통령하고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빠졌고 또 보통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50% 이상을 유지를 했었는데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46%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1.5%포인트 상승을 해서 48.1%가 나왔고요. 한국당이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20%를 넘어갔었죠. 예, 20%를 넘어갔습니다. 왜 오르는 건가요? 여기는? 아, 그건 좀 이따 설명을 예. 드릴게요. 롤러프레임. 그래서 19대 대선 이후에 처음으로 앞에 2자가 붙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2.7%포인트 하락을 해서 19.1%가 나왔고요. 네. 바른당이 0.3%포인트 올라서 6.3%, 그리고 정의당이 1.2%포인트 올라서 6.2%, 국민의당이 0.6%포인트 하락해서 5.1%입니다. 아, 이런 기네요. 성적표를 보니까는요. 네. 저희 아이가 뭐 100점 받아온 것보다 점수 올라서 그렇죠. 시험지 갖고 온 것보다 훨씬 더 기쁘네요. 네. 그래서 조금 전에 한국당을 말씀하셨는데 네. 왜 오르는 건가요? 일단 보통 각각의 정당 지지층들 그리고 전문가들도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사실상 각각의 정당 지지층은 한 색깔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 완전히 파란색으로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완전히 빨간색으로. 빨간색. 근데 전부 다 글라데이션이 있어요. 코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부로 넘어가면 약하게 결집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변함에 따라서 민주당 내에서도 보수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해는 안 가겠지만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다른 보수적 성격의 정당으로 옮겨가는 사람들도 다수됩니다. 아, 이탈이 좀 되고 있다. 맞습니다. 민주당을 완전히 새파란 색깔로 지지층을 생각을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코아가 있고 그 주변부 옅은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푸르스름한 분들이 이동하시는 맞습니다. 거군요. 글라데이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홍 대표의 메시지라든지 행보 자체가 보수층 결집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많이 중복되는 과정들 속에서 진짜 보수들도 조금 피로감을 느끼긴 하지만 그래도 보수층 결집에 효과가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또 지방선거입니다. 모든 대선거를 앞두고 계속 가면 갈수록 각각의 정당의 지지층이 결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층 결집에.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20% 지지난주 넘었던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물론 업앤다운이 있겠죠. 네. 자유한국당도 이번에도 19%대로 다시 떨어졌지만 아마 계속적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의 여연 조사에서는 뭐 30%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 발짝 떨어져서 조금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민주당이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유일하게 자유한국당에 1위를 내주고 있는 게 TK잖아요. 우리 민주당이 TK에서 1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최근에만 민주당이 한국당한테 뒤집혀서 2위로 내려앉았어요. TK. 그러니까 1월 3주차 이전만 하더라도 1월 3주차에 TK 지역에서 정당 지지도를 보면 민주당이 39.8%, 그러니까 한국당이 28.1%입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TK에서도 민주당이 높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시기에 민주당도 떨어졌고 그 시기에서 이제 바뀌었는데 당연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금 구체적으로 볼 필요성이 있어요. 대구와 경북을 나눠야 됩니다. 지선에 들어왔기 때문에. 경북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뒤집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정당 지지율 기준으로 해서. 대구 같은 경우는 다시 뒤집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김부겸 장관이 나오면 거긴 또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죠. 김부겸 장관이 나오면은 저는 오히려 민주당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아, 예. 나오면. 근데 나오시겠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네. 어쨌든 그 대선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뭐 20%도 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선거 채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여 투쟁본부, 지방선거 기획본부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뭐 여론조사팀도 따로 만든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만든 여론조사팀 뭐 신뢰할 수가 있을까요? 여론조사팀을 따로 만들어도 아무래도 현재 여의도 연구원의 인력이 주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연구원의 역량이 상당합니다. 민주연구원이라든지 다른 데와 달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체 역량들이 조사 역량, 분석 역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폄하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정당 소속의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발짝 떨어져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4.13 총선 때 거기는 그 대패할 거를 알고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정확하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팀이 떴는데 그 여론조작팀이 글자 하나 바뀌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연과 지금 새로 떴다고 하는 그것의 어떤 기능 자체가 조사와 분석에 맞춰져 있는지 아니면은 조사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홍보라든지 프로파간다에 맞춰져 있는지 포장에 맞춰져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조금 신뢰성을 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좀 판단해야 되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개혁 신당이요. 결국 당명이 미래당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 소식 듣고 막 네티즌들은 당명이 빵집 이름 같다. 또 옛날 스타일의 빵을 많이 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미래당 당명에서요. 유승민 대표가 바른국민당을 이제 선호했었는데 적어도 당명에 있어서는 안철수 대표의 승리였는데 앞으로 이 미래당의 지형이 어떻게 될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누가 이니셔티브를 주게 될지.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지율로 보면은 사실상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 지난주 저희들은 잠재정당 지지도라고 해서 신정당 구도가 형성이 되었을 때 어떤 잠재정당 지지도를 조사를 했는데 지난주 조사에 따르면 미래당이 11.3%가 나왔어요. 그 지난주가 12.6% 나왔으니까 1.3%포인트 하락을 한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민주평화당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은 3.8%에서 3.1%, 그러니까 0.7%포인트 떨어졌죠. 그래서 일단 미래당에 초점을 맞추면은 저희들이 한 4, 5주 정도 잠재정당 지지도를 조사를 했는데 거의 1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 치고 못 가고. 네, 지난주에 한 12.6% 오른 게 지금까지 최고 지지율입니다. 근데 떨어진 거죠. 13일 날 오고 통합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컨벤션 효과 때문에 또 오르겠죠. 뭐 15%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일시적인 효과거든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온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던 10%선 조금 더 좀 감안을 한다면 10%대 초중반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고 원래 안철수 대표가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2위로 올라선다. 근데 지금 지지도가 자유한국당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8, 9%포인트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좀 뒤집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의 원래 지지율의 산술합보다 낮으니까 이제 맞습니다. 마이너스의 통합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겠죠. 네, 예. 네, 네. 그 민주평화당 쪽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이제 지도부 체제, 네. 집단 지도 체제로 하기로 지금 결정이 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건 이제 만약인데요. 네. 아주 만약입니다. 저는 만약이고 저는 이런 의견에 뭐 동조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만약에 민주평화당이 만에 하나. 네. 혹시라도 일부라도 민주당과 함께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부라 하면은 민주평화당의 의원 일부. 의원 일부가 민주당에 합친다면 민주당의 우리 당에 어떤 영향? 당대 당으로 통합을 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일부가 개별 가는 거하고는 의원이- 상당히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양쪽 시나리오 그러니까 당대 당으로 간다는 것은 사실상 특정 세력들에게 지분을 준다든지 그렇게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핵심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가 되는 과정들 그렇죠. 그리고 몇 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로서 있을 당 때. 혁신을 하는 과정들 그 과정에서 안철수 전 대표도 떨어져 나가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사실상 그때 떨어져 나갔던 현재 그 민주평화당 소속의 의원들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대당으로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여론들이 많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일부만 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일부만 간다는 것이 사실 국회 운영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을 전제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당대당으로 통합하는 것보다는 크게 여론의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인식이 좀 줄지는 하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같이 함께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문재인 핵심 지지층이 부정적인 여론이 되게 높다. 하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가 또 뭡니까? 지금 법을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네. 여러 가지 대통령령이라든지 그렇죠. 각종 지시라든지 할 수 있지만 공수처라든지 각기 적폐 청산의 여러 가지 아젠다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사실 법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지금 법이 국회가 현재 구도 속에서 되드락하게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혁에 되드락하게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그것을 경험했을 때 과연 계속 반대의 입장을 하겠느냐 그런 부분들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겠지만 그러한 어떤 국회가 되드락이 걸리는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다른 여론이 볼 수도 있다라는 어쩔 생각이 수 없이 듭니다. 상황적으로 맞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상황이죠. 민주당 지지층들도 단순히 예. 그 의석수가 아니라 문정부가 네. 개혁을 원하거든요. 근데 개혁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네. 조대신 변호사께서 이거 질문하실 때 만약에 만에 하나 이런 가정법으로 말씀하셨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일당의 위치를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 고육지책으로 이제 그런 가정법도 생각해봤다는 점 아마 우리 진성 당원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이것저것 가능성들은 다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얘기를 해야죠. 네.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그럼요. 예. 다음 주제로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평창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 참여에 대한 여론조사. 요거는 지난주에 조사를 한 건데 재밌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건 어떻게 나왔습니까? 찬성이 48.2%이고 네. 반대가 44%예요. 와, 뭐. 그러니까 500명 조사이기 때문에 오차범위 안에서 다소 찬성이 우세합니다. 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얽힌 여러 가지 어떤 그 의혹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찬성이 이렇게 높은 것은 조금 의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의혹은 받고 있지만 피의자 순분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대통령이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감옥 가기 전에 담배 한 까치라도 피울 시간은 줘야 되지 않겠냐. 우스갯소리인 같은데요. 약간 지금 예. 평창 올림픽이 예. 연령층에서 가장 진보적인 층이 어딘지 아십니까? 30대 층입니다. 근데 30대 층에서도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그렇죠. 그 30대에서 응답은 단순히 건조하게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담배 한 까치 그런 부분도 일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기 전에 올림픽 구경이라도 한번 하시는 게 뭐 이런 네, 마음일 네. 수 있다. 근데 유권자 전체를 보면 그래도 대통령인데 네. 그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런 부분들이 크게 기반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평창 올림픽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평창 올림픽 이슈 뭐 단일팀 뭐 이런 이슈들에 관련된 여론은 저희들이 조사한 건 없는데 네, 예.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이슈가 사실상 남북 이슈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단일팀 이슈, 한반도의 공동 입장 이슈, 그렇죠. 그리고 현성월 이슈, 그렇죠. 그리고 각종 모든 이제 북한이 평창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모든 현안들이 거의 언론이라든지 여야에 있어서 쟁점 현안으로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에 있어서는 대통령 지지도를 보면 알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가 지난주에 60% 초반으로 갔다가 주 후반에 금요일 날에는 일간 집계 기준으로 65%까지 올랐거든요. 네. 근데 목요일 날 금요일 날에 여러 가지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상당히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간접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단일팀 논란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이렇게 남북 관계 이슈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좀 완화되지 않았나 부정성들이 그런 부분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순간에 저희의 그 스나이퍼 역할을 다하고 강훈식 의원님께서 바로 투입되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뭐 얼마나 싸우느라 너무 야위어시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어깨라도 주물러 드려야 되는데 방송 중에 브리핑하고 왔습니다. 네, 확실히 각을 세고 오신 거죠? 네. 대변인 하셨을 때 각 많이 세우셨어요? 그럼요. 저도 전혀 기억이 남는 게 그 없어. 험한 말을 많이 하셨어? 예, 평생 할 그 다 다시 했어? 돋친 말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예. 근데 웃으면서 상처 주시는 분들이 더 마음에 맞아. 남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엄청 상처받았을 거야. 파이팅. 최근 이슈들 때문에요. 그 여당의 젊은 지지층들이 투표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울한 예측도 있는데요. 요즘 30대를 포기 세대, 20대를 잉여 세대라고 스스로 자조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투표마저 포기하거나 잉여행위라고 생각하지 말고 투표 통해서 희망을 찾아야 할 텐데 정말 걱정입니다. 어떠세요? 사실 보통 대선거에서 20대의 투표율은 상당히 낮았는데 19대 대선에서는 상당히 높았어요. 그렇죠. 네. 예, 30대, 40대 어깨를 겨주는 이렇게 70%가 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19대 대선에 비하면 분명히 낮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워낙 절박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5년 그리고 박근혜 정부 4년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사실 후퇴를 했고 그래서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절박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투표에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정권이 바뀌었고 그리고 일부 20, 30대의 여러 가지의 사회 경제적으로 처한 조건들 자체가 문정부가 단시간 내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20대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절박성의 문제 그리고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정당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부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치적 무관심도 일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19대 대선 때에 비해서는 20대, 30대 특히 20대의 투표율이 낮아질 것은 거의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권 실장님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면 네. 사실 이제 리얼미터 조사는 비교적 ARS가 많은 편. 그렇죠. 자동응답하고 예, 대부분 ARS 그렇습니다. 조사로 하고 네, 있는데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실제로는 좀 의지가 있는 분들이 응답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 정당 지지율이 48대 19. 네, 네. 그 정도 된다고 볼 때 이게 네, 네. 이제 투표율로 따지면 한 7, 80% 투표율에서는 이 정도가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네, 네, 네. 왜냐하면 실제 투표지도 있고 이런 그렇습니다. 거니까.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사실은 지방선거라는 게 물론 우리가 개헌을 추진해서 같이 선거를 하면 투표율이 오를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만 네. 개헌이 만약에 잘 안 되거나 네. 보통의 일반적인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한 40%대인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네네. 그렇게 보면 특히나 20, 30대 투표율이 좀 비교적 저조한 네네. 편이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지지층들이 20, 30대가 굉장히 응집해 준 거에 비하면 네네. 굉장히 주된 동력이 이번에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게 보면 네. 실제 시뮬레이션에서 네네. 지방선거 일반으로 보면 정당 지지는 얼마로 정도 보는 게 합리적인 겁니까? 일단 시뮬레이션을 안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숫자를 요구하시면 제가 여기서 숫자 대략 러프하게 말씀해 주시면 러프하게 좀 다른 접근법을 할게요. 네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지금은 LS나 아니면 캐티 전화 면접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친정부적인 응답자들이 조사 방법을 막론하고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하죠. 적극적으로 네. 하는 겁니다.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리얼미터 같은 경우 19대 대선에서 누구를 찍었는지 조사를 해요. 네. 언론에도 공표를 하지 않지만 그렇죠. 그때 현 문 대통령이 41.1%가 나왔나요? 그렇죠. 네네네. 대선 때 득표율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래서 네, 네. 그때는 이제 투표를 참석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고 지금 여론조사는 19대 이상 모두 다거든요. 그래서 환산을 하면 더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치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친정부적인 응답자가
여론조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분명히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홍준표 대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죠. 표현이라든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의 부분에서 상당히 좀 디플레이트를 시켜야 된다. 예,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제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48%보다는 좀 낮은 지지율로 보고 보수적으로 선거 전략을 세워야 된다. 물론 모든 선거 전략이 그렇잖아요. 아니, 제가 이제 네. 실제로 다른 물론 우리 권 실장님 굉장히 권위자 중에 한 분이시지만 다른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야기하면 이제 러프하게 이야기할 때 올라가 있는 수치에 비해서 한 7, 8% 정도 빼고 또 한국당은 한 5, 6% 정도 좀 더해서 좀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분들도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이게 우리가 40% 초반대 정도 내지는 40% 정도라고 보는 거고 한국당은 30%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수도 있다.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 맹점이 있습니다. 투표를 하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참여가 활성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냐 하면은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투표를 낮은 거죠. 할 가능성도 낮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단순 집계에서 민주당은 많이 낮아질 거야라고 또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프하게 뭐 7, 8%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투표율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투표 안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마찬가지예요. 네. 긴장은 해야 된다. 그럼요. 네. 이제 뭐 중요한 얘기를 다 말씀을 드려봤는데 너무 늦게 왔구나 내가. 죄송해요. 아니 근데 당을 위해서 몸을 바쳐서 오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들을 하는데요. 뭐 방금 말씀 주셨듯이 긴장을 하라라는 저희들이 시그널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 좀 더 계셨으면 좀 더 제가 일찍 와서 여쭤봤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청취자분들한테 송구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오늘 뭐 하루 종일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색깔론만 해가지고 뭐 총리와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의 대변인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걸 대응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대응하고 오느라고 오늘 죄송합니다. 일단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저도 이제 여쭈면 올림픽 성공하면 대통령님 지지율 70% 넘어갈까요? 저는 조사자로서 좀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평창 올림픽 끝나면은 막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간의 대화 그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또 잘 풀릴 것이냐 그에 따라서 좀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짱 도루묵이 되어서 미국과의 대화도 진행이 되지 않고 한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그 야권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70%대 왜 이렇게 7자나 8자에 그렇게 지금도 충분히 높습니다. 아주 높은 편이죠. 지금 60% 넘으면은 여론조사에서 기본적으로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지지한다는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원타임 포인트가 아니라 너무 높아. 5구 때부터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죠. 조금 떨어져도 의연하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앞에 숫자에 연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죄송할 건 없는데 우리 마음은 이제 70% 80%를 찍고 싶긴 한데 많은 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60%가 사실은 굉장히 실제 굉장한 숫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주간 집계상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60% 이상을 넘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엄청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고 지지율이 주간 집계로 67.0%였습니다. 저는 그 견고하던 지지율이 최근 살짝 흔들리기도 하면서 정말 조마조마한데요.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듣는 게 마치 그 수능 성적표를 받아드는 수험생 심정입니다. 그래서 살얼음 걷듯이 정말 조심조심 가야겠다는 생각 다시 한번 해보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그 NBA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 그 가는 거를 담배 한 까치에 비유하신 거 그거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아무튼 바쁘신 시간 내주신 실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